네, 어제 1월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연준이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증시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마저도 1년 6개월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랜만에 환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연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우리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3월에 그 기준금리 인상 페드에 네.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어제 증시를 읽을 때에는 확실한 것을 요구할 때 페드가 모든 걸 밀어놨긴 않았던 애매모호한 태도가 증시의 불안감을 키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록에서 이렇게 보면 앤 에리얼이 애매모호한 페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의 아마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해서 증시 불안감을 키우면서 오늘도 이렇게 됐습니다는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한국 증시가 가장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한국 증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한국 증시의 상승폭이 가장 커서 어제도 하루 낙폭이 컸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코스피의 낙폭이 한 13%대, 14%대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이제 낙폭을 3% 넘게 그런데 반해서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서 한 11% 정도, 그리고 중국 증시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한 3%대 정도 이렇게 돼서 어제 이렇게 모습 보면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한 2배 이상 이렇게 또 낙폭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4분기 성장률, 페드 회의의 4분기 성장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4분기 성장률 예상대로 좋게 나왔죠. 6.9%, 예상치 한 7% 이렇게 돼서 6.9% 정도 나오긴 했는데요.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투자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은 지나간 거다. 그래서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최고로 연간 성장률이 높긴 하긴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주가 반등의 요인으로 제기되지 못했던 것은 1분기 성장률 그리고 올해 연간 성장률이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겁니다. 4분기 성장률 6.9% 나오면 1분기 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 미국의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기저가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주가의 장 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어제도 이제 IMF의 중간 전망 얘기 나왔습니다는 올해의 10월 전망에서 5.2%인데요. 불과 3개월 만에 1.2%포인트 세계 각국의 성장률에서 가장 낮게 성장률을 낮게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4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실적에서 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빅테크 업종들이 다 발표됐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발표됐고요. 그래서 다 발표했는데요. 역시 예상보다 좋아놨습니다. 근데 주가는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아주 급락해서 지금 8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예상치가 높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 실적치가 서프라이즈 폭이 얼마큼 크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의 예상되는 대목에 있어서는 올해는 작년에 45%에서 한 10% 내로 축소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가에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장세도 일중에 데드캣 바운드가 다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데드캣 바운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중에 데드캣 바운드가 세 차례 정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bottom fishing 저가 매수는 하지 말아라.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bottom fishing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시청자분의 이렇게 불만도 있었습니다는 월가에서는 바텀 피싱 하지는 말아라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EPS마저도 예상치를 양호하는 좋은 성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5% 정도 급락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비자 역시 실적을 공개했는데 좋은 실적의 비자는 3%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의 바로미터인 원달러 환율이 곧바로 또 1,200원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증시 쪽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오늘 환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1,200원대 넘음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의 금융시장도 가장 키가 됐던 것이 증시보다는 외환시장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잠시 좀 정 PD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가 1.2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1.33% 올랐기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1,200원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저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저 수준은 폭등한 수준입니다. 하루 만에 1.33%는 안전통화가 이렇게 해서 폭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장에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걸까 하는 이 측면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환차선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환율과 외국 자본 이탈 간의 악순환 거리가 형성될 수 있는 소지거든요. 지금 이제 보여주셨습니다는 올해 하루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조 7천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 다음에 사실 코스닥에서는 3천 해서 둘 다 플러스하면 하루에 2조 원 이상 나갔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올해의 환율을 전망할 때 이게 전망한 시각이 아마 1월 6일 날 아마 원달러 환율을 전망해 되었을 겁니다. 그 기점으로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잉크가 마르기 전에 사실 국내 주가에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의 예측이 한 달도 못 돼서 전부 무너졌는데요. 한번 1월 6일 날 시청자분한테 외환시장 정가한 것을 고스란히 한자도 이렇게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자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1차 갈림길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에 1차 갈림길에서 1,180원이 뚫리면 1,200원이 간다. 자, 1,200원 갔죠? 2차 갈림길 1월 6일 날 방송이 되었던 겁니다. 2차 갈림길 이제 1,200원이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1,230원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외환시장에 굉장히 관심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하는 입장에서 동학개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주식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사실 환율이 이렇게 1,200원대에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인과 달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 움직임이 우리 경제 현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환율과 외국인 이탈 간에 사실 악순환 거리가 형성될 것인가 여부가 국내 주가 하락의 추가적인 하락 이 부분에 관건이기 때문에 역시 환율 움직임은 주식시장에도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똑같은 FOMC 결과에 우리 금융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위험을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시장에서 어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외자 이탈 2조 원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8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외자 이탈 방지역에서 미국의 금리도 아직도 1월 달에 올리지 않았죠. 올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자 이탈 방치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겠다 해서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얼만큼 올렸습니까? 3차례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보면 외국 자금 이탈이 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죠? 네. 미국은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는 3차례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금통위원들 꼭 좀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채시장이라는 것은 신흥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어려울 때 변동성일 때는 이 안정자산이 버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외부적 샥에 의해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은 환율이 급등하는 걸 막고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는 수준을 막을 수 있는 게 채권시장의 기능입니다. 금통위원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차를 올렸습니다. 외국 자본 더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채권시장의 버퍼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향후에 주가가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8월달, 11월달, 1월달까지조차도 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께서 더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채권 투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채권의 버퍼 역할이 떨어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환율과 외국 자본 이탈과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을 오히려 한국은행이 키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막을 요 전에 자막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전과 금리 인상 후 이렇게 돼서 자, 금리 인상 전에는 채권의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시에서 외국 자본 이탈과 환율과는 비탄력적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많이 이탈된 데하더라도 환율의 안정은 버퍼가 여기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이후에는 외국에서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환율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 채권의 버퍼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요인에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선도적으로 세 차례 올리다 보니까 채권의 버퍼 역할을 인상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될 때는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자충수예요. 여기서 본인들은 한국은행이 되겠죠. 통한채 밀어냈습니다. 민간에서 소유되느냐.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 채권 가격 떨어지는데 사실 정책 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이백인 겁니다. 이미 사실 작년 8월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통한채 발행했는데 결국 민간에서 소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바이백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의 출구 전략이 우려가 됨에 따라서 지금 환율 분야가 이렇게 1,200원대에 1년 반년 만에 이게 1,200원대 올라갈 만큼 이게 환율의 움직임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쉬웠던 대목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네. 속도는 조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가 그렇게 좋으느냐. 물가가 그렇게 심각하느냐. 자, 8월달, 10월달을 이렇게 올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소진이 통한채 마이백이라든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1월달에도 또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추가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외부적 샥이 이렇게 될 때는 자, 경제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4.0%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 자신은 정책 단계에서 떠들지만 국내 금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버퍼 역할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다 그러는데 그 좋다 그러는 건 정책 당국자고요.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책 당국이 인식하는 펀더멘탈 경제 성장률과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가 하락, 그다음에 사실상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과 금융시장 간에 이렇게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동학개미들은 사실 주식에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은 달러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국민의 재산 손실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오히려 동학개미들을 더 어렵게 한다.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몬다 하는 이런 표현에 불만이 제기하고 한국은행을 이렇게 침입해야 된다, 점령해야 된다 이런 불만 소리가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어볼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를 왜 연장하게 놓지 않았느냐라는 시각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 자본이 이탈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작년 말에 있는 한미 간 통화세 협정은 이렇게 연장해 놓지 않았느냐. 사실상 이 문제는 정책 당국의 입장을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당국의 입장 한번 비판만 하지는 않습니다. 한미 간 통화세 협정은
사실 그렇게 600억 달러를 종결한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것이 연장됐던 겁니다. 그런 가에서는 정책 당국의 일단은 방역 갖고 있는 이렇게 정책 당국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미국 쪽을 많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 쪽을 많이 편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한번 시청자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세계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미국에서 전부 흔들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북한과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외딴섬이 돼서 사실 한미 간 통화수협정에 이렇게 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미 간 통화성이 종결되더라도 사실은 국내의 외환보유 입장에서는 종결되더라도 우리 외환보유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미 간 통화수협정 종료 때문에 사실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이것이 정책 단계에 키웠다 하는 이 시각에서는 사실 일부 불만에 있어서는 여기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보면 너무 정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에 적자가 우려되고 무역수지 부분도 12월 달에 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무역수지 흑자, 재정 부분 건전하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악화된다. 그래서 외환보고는 충분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외환을 이렇게 붙는 사실 그 무역 부분의 그 수지가 굉장히 악화된다든가 또 우리도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 미국처럼 쌍둥이 트윈 데피시트 시어리라고 해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면 무역 수지 적자가 되는 이런 이렇게 고리가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무역 수지와 재정 적자, 재정 수지가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걸 좀 꼭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요. 자, 너무 많이 추경 편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외환시장에서 이걸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통화세 협정이 종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킬 만큼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관련해서는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관련해서 쌍둥이 적자폭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 단계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한미 간 통화세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출구 전략 문제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그렇다면 연준의 출구 전략을 가장 큰 변수로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의 출구 전략에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인데요. 이 대목은 뭐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3월 달이 상당히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1월 이렇게 페드 회의에서 전부 3월로 밀어놨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종료 전부 3월로 가고 소위 쿼안티티브 타이트닝에서 QT 문제는 사실 금리 인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1월, 2월에 물가 지표 보고 이것도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그 3월을 왜 얘기하냐면요. 사실 시청자분은 올해 첫 회의가 1월 회의이지만 파월의 이렇게 임기를 볼 때는 임기의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이죠? 2월 말이 끝나니까 네. 2월 말이니까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지막 회의는 그렇게 통화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 달이 뭔터냐 하면 파월이 2월 말에 임기가 돼서 연임된 첫 주재회의가 3월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모든 결정 사항을 3월로 연기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3월 달에는 테이퍼링도 종료하고 금리 인상도 갈고 테이퍼링과 연계 문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될 만큼 가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3월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처럼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제기하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사실 루빈 독트린이라고 나왔죠.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루빈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1995년 4월 달서부터 사실 엔달러 환율이 79엔에서 148엔까지 올랐던 부분인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 그리고 그때 당시 IT인데요. 지금은 디지털 쪽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주력 사업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가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뉴 이코노믹이라 하는 공급 중시에서 IT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사실 성장률과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걸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성장률 떨어지는 문제 이제 1분기서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 슬로우 프레셔과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이냐. 총수의 견인 억제 정책인 페드 출구 전략 가지고 잡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 모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해서 아마 이런 것에서 앨런이 주도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앨런 독트린이 나오긴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트너가 일본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마찰 부분이 설계를 얻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제가 질문을 좀 압축해서 뒤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그런 그 독트린에서 이렇게 올해의 성장이 떨어지는 문제, 물가가 여전히 남는 문제를 잡는 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앨런 그 재무장관이 이제 앨런을 얘기하는 것은요. 환율은 미국의 재무부서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앨런 장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앨런이 강달러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오늘 비춰지면서 페드 그 출구 전략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하루에 이렇게 1%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3월도 중요하지만 4월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외환시장에서는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4월 달이 더 중요하죠. 네. 지금 증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건 3월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다 밀어놨기 때문에 1월 달 회의에서. 근데 3월이 굉장히 4월이 더 주목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왜일까 하면 이 달러 인덱스가 지표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콜스피 지수가 국내 사실 그 모든 외환 주식시장의 모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는 이 대표 지수가 모든 것을 간장하지 않는다. 그 지수 개편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TV가 그렇죠. 캐디 30 이렇게 지수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굉장히 국내 시장에 다이나믹한 부분, 신진대사가 빨리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된다. 벌써부터 지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달러 인덱스 그렇습니다. 1973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유로화 비중이 공교롭게도 유럽 통화 때문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유럽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크롱 아마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헝가리 대선이 있습니다. 네. 헝가리 대선인데요. 이때 아데르가 다시 한번 연임되면 헝가리는 유럽을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지 않겠느냐. 달러 인덱스가 58% 타니까 58% 약세니까 달러 강세는 더 된다. 원달러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4월 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상조하고라면 환율 시장은 상고하자다. 상고하자다.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가 금융연구원 달리 사실 상반기에는 환율이 더 올라간다. 상고하자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올라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화 운영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정도인데요. 올해는 환율이 한 30원, 40원, 피봇 환율이 올라간다. 사업계획 환율은 작년 대비해서 환율이 한 30원, 40원 올리다. 그리고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나니까 외화 운용은 수출 대금은 달러 베이스는 좀 앞으로 당겨라. 그래서 환율이 높을 때 원화로 좀 바꿔주십사. 네. 수익 결제는 어제 신문에서 보면 수익 결제 이렇게 보면 해외 송금은 좀 앞당겨라 하는데 그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오히려 환율이 하반기에 떨어지면 수익 결제라든가 이런 건 뒤쪽으로, 해외 송금이라든가 유학 송금은 좀 뒤쪽으로. 지금 미국의 등록금은 6차례에 걸쳐서 나눠하니까 가능한 좀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제 어떤 신문에서 보면 땡겨라, 외국 상금은 땡겨라 하는데 그렇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늦춰라.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1년 6개월 만에 1,20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외화 운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